이어서 이제 동기발전기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등가 회로를 한번 살펴보면 한 상에서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지면 걔를 Y결선을 통해서 이쪽 부하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죠. 발전기에서 뭐 직접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이제 여기 중성점이 되는 거고요. 얘와 얘 사이의 전압을 우리 한 상의 전압 2로 얘기했었죠. 상전압. 그리고 그때의 이 부하 쪽에 걸리는 단자 전압 V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직류 회로에서 이것을 알고 가야 이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이런 직류 전원이 공급돼서 부하저항 R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지만 실제의 기전력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실제적인 기전력과 내부 저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전력을 2로 표현했고요. 여기 단자 전압 V가 즉 이 부분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때 내부 저항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단자 전압과 기전력 사이에는 기전력이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전압 강화가 생기고요. 그때의 단자 전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의 전압 강화와 단자 전화의 합이 이 기전력이었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의 기전력은 여기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IR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전압은 역시 IR이기 때문에 즉 이 부분이 V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E는 IR 플러스 V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발전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기전력이 발생하면 부하 쪽에서 이 단자 전압과는 차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내부에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 L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RA 그래서 A는 아마추어인 전기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기자 저항이 또 있게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이렇게 구분을 했네요.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와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리액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 저항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직류에서는 그냥 저항의 영향만 받기 때문에 내부 저항 R만 우리가 했다면 이쪽 동기발전기는 교류발전이니까 이 리액턴스까지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리액턴스 중에서도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 반작용 리액턴스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를 도체를 회전시키게 되면 이 부분을 코일변이라고 합니다. 코일변. 그리고 이 부분이 코일단이라고 해요. 코일단. 그래서 이 코일단에서 누설 리액턴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쪽 코일변을 통해서 얘가 반작용 리액턴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이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 반작용 리액턴스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그 둘을 이제 하나로 합해서 이 동기기에서의 전체 리액턴스니까 싱크로너스 S를 따서 XS 이렇게 표현하면 이 둘을 합한 전체의 동기 리액턴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동기 리액턴스는 누설 리액턴스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전체의 임피던스는 이번에는 저항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임피던스를 동기 임피던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즉 이제 저항에다가 전체의 동기 리액턴스를 더한 것으로 이 리액턴스는 여러분들 J 붙는 거 아시죠? J 붙어서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임피던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자 저항에 의한 값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걸 보통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값, 근사값으로 라는 표시죠. 그냥 이 부분만 살려서 JXS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최종 전체 유기기전력은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더하기 단자 전압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전압 강화는 즉 전류에다가 동기 임피던스를 곱한 거고요. 그리고 최종 단자 전압까지 더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직류에서 살펴봤던 거하고 거의 같은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출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비교적 이 비돌극형은 뭐였습니까? 돌극형이 아닌 원통형이었죠. 원통형에서는 여기 상전압, 여기는 한상의 전압이고요. 얘는 단자 전압이죠. 그리고 여기 동기 리액턴스 다는 거죠. 그리고 사인 델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델타는 상차각입니다. 보내는 쪽과 받는 쪽에서의 위상차, 이 상차각을 의미하게 되고 그게 또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은 90도일 때 1이 되면서 최대죠. 그러니까 요거 외우면 90도일 때 최대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원통형 말고 이제 돌극형으로 가서는 이제 이 부분이 더 추가됩니다. 이 부분이 더 추가되게 되는데 비교적 시험은 이게 더 잘 나오죠. 근데 아주 가끔 나오니까 이 형태 기억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결론만 받아들입니다. 결론만. 그래서 비돌극형이 잘 나오니까 이 비돌극형을 지금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벡터, 화살표 막 써가지고 복잡하게 이렇게 유도해낼 수는 있는데 이 강의에선 생략합니다. 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 저의 다른 강의 목록을 보시면 전기기기 자세히 설명을 해두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참조하되 일단 이 부분 결론만 우리가 알고 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XS분의 EV 이건 한상의 전압, 여기는 단자 전압, 사인 델타, 델타는 상차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90도일 때 최대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돌극형 발전기에서는 지금 여기 동기 리액턴스 이 부분의 식에다가 그대로 지금 이 부분이 더해진 겁니다. 이건 아까 보신 대로 누설 리액턴스, 반작용 리액턴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의미를 갖는데요. 얘는 얘가 사인만 들어있으니까 90도일 때 최대지만 얘는 여기 사인 델타하고 사인 2델타가 들어있어서 얘는 최대값이 60도일 때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를 간단히 보면 이 사인 그래프는 요거 하나죠. 여기 사인 2델타는 이거의 주파수가 2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형태의 합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걸 더해보면 대략 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기가 60도일 때 최대가 된다는 거예요. 뭐 직관적으로 이 정도 여러분들 이해해 보시고요. 자, 요거 비돌극형은 그때의 출력이 XS분의 EV 사인 델타. 돌극형 그 값에다가 요게 더해진 값 정도. 뭐 이대로 외워서 쓰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객관식에서 이런 형태 있구나 하고 또 기억을 해두시고 60도일 때 최대라는 것까지 갑시다. 그 다음은 자 무부하 포화 곡선과 단락 곡선의 성질을 살펴보는데요. 자 무부하라는 얘기는 부하를 안 걸었을 때죠. 그때의 곡선 아무튼 그 다음은 단락은 뭡니까? 둘을 연결시켜 버린 거죠. 이쪽 부분을 단락을 시킨 거죠. 무부하는 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무부하는 여기가 아예 오픈이 된 거고 단락은 완전히 연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테스트 해본 건데 무부하 포화 곡선은 포화라는 말에 또 포인트가 있네요. 포화, 뭔가 포화됐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어떤 값에 수렴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IF 이쪽에서 우리 이쪽 계좌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전류값을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계좌 전류를 점점점 증가시킴에 따라서 무부하일 때, 즉 여기 이렇게 부하를 아무것도 걸지 않았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만약에 이쪽에서의 전압을 V라고 한다면 무부하일 때는 여기 기전력이 그대로 싹 걸린다고 그랬죠. 그대로 싹 걸립니다. 전압 강화가 없어요. 여기가 무한대 임피던스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싹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계좌 전류를 점점점 증가시키면서 여기에 전압, 즉 요 전압을 변화하는 걸 봤더니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계좌 전류를 증가하면 전압이 그대로 직선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겠죠. 이대로 쭉 올라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부하일 때 이걸 올려봐도 결국 뭐가 된다? 포화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포화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값에 수렴하는 값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된다. 이게 바로 이 동기발전기에서의 무부하 포화 곡선의 특징이 요거란 얘기예요. 이상적으로는 요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봤던 대로 이 한 상의 유기기 전력은 4.44 FM5 kW. 계속 반복해 봐야 됩니다. 4.44 FM5 kW. 그래서 이제 무부하 포화 곡선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그럼 왜 포화가 되느냐? 바로 이 계자 철심에서 이런 역시 자기 포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이런 자속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류를 증가시켜도 포화가 된다는 거죠. 자기 포화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전압은 계속 올라가진 않고 포화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때 전격 전압이 만들어지는 VN, 전격 전압이죠. 그것이 만들어지게 하는 그때의 계자 전류 값을 즉 이 곡선상에서 이제 확인을 해본 거죠. 아, 그때가 이제 IF1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런 이 점을 B점, 이상적인 곡선과 만나는 점을 C', 그 다음에 여기를 C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포화율이라고 하는 정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포화율의 정의는 뭐냐? 바로 이 길이값 분의 요 길이를 의미하죠. 요 길이. 이게 바로 포화율입니다. 그런데 이걸 문자로 외우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본 뒤에 아, 포화율은 이 길이분의 이 길이구나.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문자가 바뀌더라도 찾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아, 포화율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이것을 우리가 무부하 포화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단락곡선으로 갑니다. 단락곡선은 여기를 이제 단락을 시킨 거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샥 이렇게 이어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선 전압은 0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 계자 전류를 역시 이쪽 여작이 계자죠. 여기 전류를 점점점 증가시켜 가면서 이쪽 부분에서 전류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봤더니 얘를 올려갈수록 계속 그냥 얘는 직선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앞에 전압은 포화가 됐는데 이 단락곡선의 전류는 그냥 얘가 직선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격 전류가 나올 때 그때의 계자 전류 값을 IF2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단락곡선이다 그런 의미죠. 단락곡선. 이 단락곡선이 그러면 아까는 왜 포화가 됐는데 전압은 전류는 왜 직선이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겁니다. 우리 앞에 배웠잖아요.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반작용이 생기면서 전류값은 변하지 않고 계속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는 역시 저의 다른 강의에서는 자세히 해두었지만 뭐 크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게 직선을 유지하는 이유는 전기자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무부하 포화 곡선이었고요. 같이 그린 거죠. 얘가 단락곡선. 그래서 이상적일 때의 이 직선적인 그래프와 같이 그렸을 때 포화율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단락곡선이 직선인 이유는 뭐라고요?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락 전류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단락을 시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엄청나게 흐르죠. 저항이 0이기 때문에 또 임피던스가 0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큰 전류가 흐르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가 지금 작아지는 겁니다. 조금 더 사실은 원래 더 큰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큰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제 이런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단락 전류가 큰 전류가 발생해서 원래는 큰 전류가 계속 흘러야 될 것 같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냥 어떤 줄어든 어떤 값으로 계속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동기발전기의 특징인데 즉 이렇게 2, 3사이클 정도 동안은 큰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단락 전류가 큰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때가 지나게 되면 조금은 낮아진 이런 큰 단락 전류보다 조금은 낮아진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때의 이 큰 전류에 해당되는 이름을 돌발 단락 전류다. 즉 갑자기 단락되면 확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그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흐르는 단락 전류다. 그래서
지속 단락전류 또는 영구 단락전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저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발전기가 정상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단락이 발생하면 이렇게 2, 3사이클 동안은 누설 리액턴스만이 전류를 제한해서 큰 단락 전류가 흐르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전기자 반작용이 나타나서 단락 전류를 제한해서 크기가 감소한 일정한 단락 전류, 지속 단락 전류 또는 영구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요. 이렇게 처음에 돌발 단락 전류는 뭐가 제한한다? 누설 리액턴스가 제한하고 이렇게 그 이후에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류 제한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우리가 코일 변, 코일 단이라고 그랬고 이 부분 때문에 누설 리액턴스, 코일 단 때문에 누설 리액턴스, 코일 변 때문에 반작용 리액턴스 이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자, 그 둘의 영향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쪽 돌발 단락 전류는 누가 전류를 제한한다?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 그리고 이 부분은 누가 그 단락 전류를 제한한다?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제한한다.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어떻게 했냐면 돌발 단락 전류는 누설 리액턴스가 그래서 누돌 이렇게 기억하시고 누돌 그 다음에 반작용 리액턴스는 지속 또는 영구 단락 전류를 제한시킨다. 그래서 누돌 뭐가 생각납니까? 누돌프 사슴코 이거 생각나야죠. 누돌프 사슴코는 누돌프 사슴코 매우 반짝이는 코. 그래서 영구가 코를 잘 흘리죠. 우리 코미디 프로 보면 개그 프로 보면 영구 코를 잘 흘리니까 그렇게 기억합시다. 누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니까 영구 단락절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잊어버립니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는 영구니까.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는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고 반작용 리액턴스는 영구 단락 전류를 제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잊어버립니다. 안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